네, 안녕하세요. 네, 성북문화원의 사무국장 강성봉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독립운동가 하면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이제 또 안장이 됐잖아요. 그것도 있고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또는 다양한 안중근 의사 등등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요. 다소 조금 일반 대중들, 우리 시민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러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또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발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중에서도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또 기리고 선양하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또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그중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정정화 선생님, 또 조화벽 선생님, 이은숙 선생님, 김어록 선생님을 중심으로 본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이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항상 초등학교 운동장에 동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 동상,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그 다음에 바로 누굴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유관순 누나, 유관순 의사, 열사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천안 지역의 이제 출신이고 또 3.1 운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이시잖아요. 그래서 1902년생이시고 1920년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그리고 사진 속에 나오는 이 장면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수많은 고문으로 인해서 얼굴도 좀 부어 있고 이런 상황의 사진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아버지는 유중권, 어머니는 이소재, 네, 이 두 분 사이에 둘째 딸로 출생을 하게 되는데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의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쭉 전국에 퍼졌고요. 또 그 상황을 친구와 함께 합류를 하면서 몸소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시위가 시작된 것이 전국으로 북한 지역 또 남한의 밑에 지역, 지방까지도 또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3.1 운동 만세 시위가 확전이 됐는데요. 보통은 이제 평화시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 성북 같은 경우는 횃불 시위도 하고요. 밤에 또 돌을 던져서 일제 그 전차, 일제 신문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차에 돌을 던지는 그런 맹렬한 시위도 전개가 됐던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3월 13일쯤에 사촌 언니인 유예도와 함께 천안으로 다시 내려와서 독립운동 자금을 또 다시 모금을 하고 드디어 4월 1일 날 그 유명한 아우네 장터, 병천이잖아요. 여러분 병천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단어가 순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병천 순대 유명한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아우네 장날 만세 운동을 기획하고 또 계획을 주도하고 몸소 또 만세 시위에 참가하는 그런 방식의 3.1 운동이 또 전개가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관순의 부모는 이제 헌병에 의해서 피살이 되시고 유관순마저도 체포돼서
징역 3년의 그 형기를 확정을 짓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1919년 3월 1일이 1년 지난 20년 3월 1일에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또다시 만세 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즉 그 음식 밥 먹는 것도 마다하시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또 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일화의 그 영화가 한 2편 정도가 상영이 됐죠. 네. 그래서 1920년에 9월 28일 날 모진 고문에 의해서 결국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태원의 이제 공동묘지에서 안장이 되었지만 이 주검 시신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유관순 열사의 주검 시신이 아직 찾아지지 않았다라는 거. 되게 안타깝죠.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정말 안중근 의사가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고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평화의 또 상징이신데 그분의 또 주검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어쨌든 196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62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주서를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거. 아직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들의 시신이나 주검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알려진 인물인 안중근 의사, 특히 또 여성 독립운동가로서는 유관순 열사의 주검은 아직도 못 찾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독립운동사 서술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자료 수집, 발굴도 많이 못했고 학술적으로도 연구의 진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집안일을 한다라는 의미로만 한계성에도 부딪히고 이런 것이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독립자금을 마련하려고 삭바느질하고 일 노동을 하면서 또 남편 또는 아버지 또는 시댁 어른들을 위해서 계속 독립자금을 또 벌어서 송금을 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독립운동가를 물밑으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소외된 계층이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립운동 자료의 부족입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의 자료들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이제 남성 중심 역사관의 연장선에서 독립운동사의 역사가 서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에도 그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도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야. 집안일하고 밥하고 바느질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찮은 일로만 여기고 있는 당시의 그런 시대상 이런 것들도 여성의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의미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12월 기준에 서훈을 받았던 독립운동 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전체 독립운동 포상자가 2017년도 기준에 14,830명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늘었죠. 근데 그 당시에 2017년에 296명이 여성 독립운동가다 라고 해서 약 2%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2021년도 기준에도 3%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또 자료도 수집을 하고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아이들부터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게끔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조금 문화적인 관점으로서 재조명이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영화랑 드라마 뭐 이런 것들, 공연 이런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여성 소재,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를 표현하면서 여성의 활약상이 그려지는 문화예술 장르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2015년 최동훈 감독의 작품인데요.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뭐 명절 때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방영이 되고 했는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떻게 보면 친일파 암살 작전을 소재로 담은 영화예요. 밀정이라고 하는 이제 친일, 겉으로는 독립운동을 활약한 사람이고 지원하고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또 이중 플레이로서 또 일제와 협업하고 또 신고하고 자료를 건네준 밀정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밀정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의 소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의 스토리보드는 스토리라인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제 픽션으로 이제 재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32년 3월에 실제로 있었던 조선 총독 우갓기 가지식계의 암살 작전을 그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전지현 나오잖아요. 그렇죠? 포스터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독립투사는 실제 모델은 남자연 열사입니다. 네. 영화상에서는 안옥윤의 역할로 나왔는데요. 이 남자연 선생님이라는 이런 이름 들어봤나요,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투사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여성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자연 선생은 1872년생이십니다. 네, 그리고 조국의 광복 해방을 못 본 상황으로 1933년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 안동 지역의 출신이세요. 안동 지역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엄청난 지역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안동 지역이 지역 공간적 범주로 따졌을 땐 거의 독립운동가 배출 1등 지역이 아닐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만주일 때를 코로나 이전 시기에 제가 답사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럼 한인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안동 출신의 그 군락이 형성된 그런 집성촌처럼 안동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에도. 그만큼 안동에 출신들이 많은데 뭐 이육사 선생님들도 있고 뭐 이상용 뭐 등등 너무 많죠.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독립운동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안동 지역입니다. 이 남자연 선생은 1919년 3.1운동 참여를 계기로 아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을 가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동삼 선생님의 그 설호군 정서에 가입을 해서 군자금을 모집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동삼 선생님은 누구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곡이죠? 그 노래 아실까요? 이일송정 푸른 물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선구자 에서 나오는 일송정의 그 정자 일송이 바로 김동삼 선생님의 호입니다. 또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촬영하는 곳도 성북구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북구와의 인연도 있습니다. 바로 성북동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집인 시무장에서 다름 아닌 김동삼 선생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에 투옥되시면서 김동삼 선생님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고문에 또 당하시고 있다가 37년도에 순국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37년은 일제가 중국 만주 그리고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전쟁을 좀 더 확전하고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런 그 슬로건을 내세워서 확장하는 시기였어요. 오히려 또 한반도 상황에서의 탄압과 뭐 군자금 내지는 모든 물산들을 다 약탈하는 아주 엄청난 그 냉혹기의 시기가 30년대인데요. 이 37년도에 김동삼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시고 일제는 주검을 찾아가라고 방을 붙입니다. 시신 찾아가라고. 근데 일제의 탄압이 너무 세지고 우리 독립투사들은 신간회가 1920년도에 와해가 되면서 만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다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독립지사들도 조금 숨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김동삼 선생님의 그 시신을 서대문 형무소로 가서 그 주검을 바로 성북동의 시무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뮤지컬 시무의 메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네, 저도 직접 제작을 참여를 했고 우리 극단 더눔의 차지성 연출이랑 소주 3병 먹고 만든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성북과도 많이 관련된 인물이 김동삼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장례식을 시무장에서 치렀는데 5일 동안 치렀는데요. 빈객이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 20명 중에는 벽초 홍명희, 정인보, 몽양 여운형, 오송 김혁 장군 등 또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또 장례식에 참가를 했었고요. 조지훈 선생과 그 아버지 조은영 선생님도 같이 그 장례일을 도왔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삼 선생님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설호군 정서의 남자연 독립투사가 같이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32년도에 하얼빈에 도착한 국제연맹 조사단의 단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로 혈서로 그래서 세계의 주요 그 사람들한테 국제연맹 조사단에 한국 독립을 바라는 한국 독립원 혈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단지의 동맹, 단지 이렇게 손가락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잖아요. 근데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연 선생님도 단지를 했습니다. 한 번만 하지 않았어요. 3번을 합니다. 네, 그만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독립의 의지를 몸소 행동으로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또다시 이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3년에 일본 관동군이죠. 관동군 사령관 암살 계획을 위해 정탐하던 중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보름 동안 옥중 단식으로 보석으로 풀려나시긴 했지만 곧이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망을 하기에 이르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남자연 선생입니다. 사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드라마를 활용한 독립운동사 서술이 이제 컨텐츠로서 보여지는 계기가 됐던 사건은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2018년 TVN 드라마였는데 배우들도 엄청났죠.
뭐 이병헌, 김태리 등등 대작이었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그 시대 상황이 잘 전개되고 있어가지고 다시 보기로 밤을 새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구한말부터 또 그다음에 대한제국, 그다음에 일제의한 강압적인 근대화 과정 속에 일련의 사건들이 잘 녹여져 있던 것 같아요. 물론 조선 안에서의 신분제라는 어떤 큰 정근대적인 봉건제적인 그런 모순들도 잘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청나라, 일본, 또 미국, 뭐 러시아, 서구 열강에 대한 한반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잘 녹여져 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까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전지현이 역할했던 그 남자연 열사의 이야기처럼 김태리 김태리 배우가 양반집의 자녀로서, 딸로서지만 또 의병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는 계기. 네. 그다음에 백정의 아들로서 신분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또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미군의 입장이지만 DNA는 조선 사람이라는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전개져 있던 드라마인데요. 1900년부터 1905년까지 대한제국 시대 의병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의병하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의로운 병사잖아요. 그쵸? 의병은 시대별로도 있겠죠. 물론 뭐 고대사의 삼국시대부터 뭐 조선시대 때도 의병이 있었고요. 관군이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났었고, 또 국권이 피탈되고 또 전국 각지에 의병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은 소모적이고 가려져 있던 인물이 아니라 주체로 등장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병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던 드라마가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암살, 미스터 선샤인, 네, 이렇게 2010년대 중후반부터 많은 컨텐츠들이 또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 많이 있었지만 역시 안동의 하회마을 쪽이라든지 그 계곡, 물가에서 배경이 많이 있었는데요. 좋더라고요. 실제 한번 이런 것들을 드라마도 보고 역사의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면서 또 관련 작품도 보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태리 역을 했던 주요 인물의 모티브도 바로 있었습니다. 여성 의병장. 네, 의병이 남성만의 소유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성 의병장은 윤희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희순 선생님은 1860년도에 태어나셔서 1935년도에 또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지만 최초의 여성의병 지도자,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양주 출생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저희 성북구가 양주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북구는 양주 땅이었다가 고양군이었다가 동대문구였다가 성북구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는 1949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이랑 또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순 선생님은 1876년 의암 유인석의 조카 유재원과 결혼합니다. 의병장이었던 유인석 선생님의 조카 유재원과 결혼을 하고요. 시아버지 유홍석의 영향으로 의병운동에 뜻을 둡니다. 1896년에 안사람 의병가 노래를 지어서 항일 의식을 고취합니다. 대단합니다. 뭐 군대를 가면 뭐 남성분들 또 여군들도 있지만 군가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정훈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홍보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사람 의병가를 지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또 폐위가 되고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되자 몸소 군자금을 모아서 탄약을 또 제조를 하고 여자 의병을 또 모으기까지 합니다. 30명을 모아서 훈련까지 시키고 8편의 의병가와 4편의 경고문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문학사 쪽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최초의 한글 의병가거든요. 또 민족저항의 시가, 글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으로 문학사 쪽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11년에 중국에 망명을 하셨고요. 1915년에 중국과 힘을 합쳐서 조선 독립단을 조직하고 항일운동가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1932년 무순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셨고 중국 해성현 묘간둔에서 76세의 나이로 순국을 하셨습니다. 1990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주설을 했죠.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분이 만든 의병군가의 글귀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 없이 살 수 없네. 나라 살려 살아보세. 임금 없이 살 수 없네. 임금 살려 살아보세. 조상 없이 살 수 없네. 조상 살려 살아보세. 살 수 없다 한탄 말고 나라 찾아 살아보세. 전진하여 외놈 잡자. 만세 만세 외놈 잡기. 의병 만세. 네, 계속 네 글자 이렇게 반복돼서 하지만 일단은 나라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탄하지 말고 몸소 실행을 하자라는 강력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으로서 침체되어 있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서 또 활동을 독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냐.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금수에게 붙잡히면 외놈 시정 받듯소냐.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우리 안사람 만만세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소냐. 네, 이 문구가 참 와닿습니다.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무슨 소용이 있냐. 정말 그 당시의 시대상과 우리 그 당시의 독립지사들, 일반 시민들, 일반 여성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었죠. 네, 또 마찬가지로 영화인데요. 2017년에 이준익 감독이 제작한 박열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우리는 독립지사를 한국인, 조선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외국인들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고 활동했던 이런 분들도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열이라는 또 독립운동가가 있지만 실제 박열의 부인이었던 아나키스트였고 애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 바로 박열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포스터 보세요. 이게 옛날의 사진이고요. 다시 영화로 만든 박열의 포스터 사진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구성을 했죠. 가네코 후미코라는 일본의 여성 인물은 1903년생이고요.
1926년에 생을 마감했던 인물입니다. 한국 이름은 박문자, 일본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생입니다. 부모로부터 양육을 거부당한 무적자의 대상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1912년에 충북 청원군의 고모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됐던 그런 또 인연이 있고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독립의지에 대해서 같이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19년 이후에 일본에서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1922년 박렬을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고요. 23년도에는 박렬과 함께 아나키즘 단체 불령사를 조직을 하고 간도 대지진 후에 연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서류상 결혼을 하고요. 1926년에는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라는 대역죄 명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검은 박렬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박렬은 50년대까지도 살게 되죠. 이후에. 먼저 죽게 되는 거죠. 가네코 우미코가. 그래서 2018년도에 늦었지만 건국 훈장 애국장이 추서가 됩니다. 일본인이지만 조선은 독립을 위해 활동을 했고 순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국장이 추서가 됐는데요. 우리는 일본이 전범국가이긴 하지만 일본의 모든 시민인 전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교과서 문제 등등 동해 문제, 지금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민주적이고 또 지식인층, 올바른 시민층들은 또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또 후원하는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대를 해야 될 것이고 공동의 또 역사관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네코 후미코를 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영화라는 장르, 드라마라는 장르 말고도 소설로서도 여성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되고 또 스토리가 또 전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예전 서울문화재단 대표도 역임하셨던 조선희 소설가께서 새여자라는 작품을 2017년도에 출간을 했습니다. 식민지 조선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가를 운동을 했던 세 사람의 아내이자 동반자인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의 이야기를 펼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혁명가들의 이름 뒤에서 아내 또는 조력자는 애인 이런 식으로 부차적인 존재로만 그동안 많이 인식을 해왔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좀 그런 틀을 벗어 던지고 그들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이 소설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세죽의 남편은 바로 조선 공산당, 남노당의 총수였던 박헌영이었고요. 또 허정숙의 남편은 임원근, 고명자의 애인은 바로 김다냐였습니다. 이 세 명의 여성의 행적을 따라가며 독립운동의 흐름을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소설, 바로 새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가를 많이 발굴을 했거든요. 보통은 독립운동가들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 자료 고증이나 검증을 거쳐서 보훈심사과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서훈을 주면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선양 사업을 이루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자체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보훈처에
서훈 신청을 했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성북문화원이나 성북구에 있는 뭐 한성대라든지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등등 그다음에 학자들과 연계를 해서 2016년도에 조사를 했었어요. 저도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96명을 신규 성북구와 관련된 성북구 출생지, 성북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등등 인물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명 중에 12명을 서훈을 올렸는데 8명이 서훈이 이뤄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도에 신문기사인데요. 포상 신청을 추진을 했고요. 8명이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문동 지역의 독립운동가 4명이 또 추가로 또 서훈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일할 때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상을 받게끔 유족들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지역에서는 이분들을 기리는 교육, 컨텐츠 생산 등의 선양 사업이 반드시 뒤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성북구와 관련된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 정정화 선생님이세요. 이분을 표현하자면 임시정부의 내무부 장관, 산림군, 뭐 이렇게 내조자라는 것도 양성평등에서 좀 어긋날 수 있겠다. 어쨌든 이런 호칭이 붙고 있는데 정정화 선생님은 1900년생이시고 1991년에 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본래 이름은 정묘희, 아오는 수당이고요. 한성부 출생입니다. 1910년에 김의환과 결혼을 했습니다. 김의환의 아버지, 즉 정정화 선생님의 시아버지는 구한말 고위 관료였던 동농 김가진 선생님이셨고 1919년에 시아버지인 김가진과 남편인 김의환과 함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전격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 상하이로 정정화 선생도 망명을 하고 연로하신 시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명분으로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관리를 하고 독립자금을 모금을 하고 또 연락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죠. 특히 중국망명 27년간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립지사 이동용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등 주요 임정 요인들을 돌보고 임시정부의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또 1940년도에는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셨고 중경이죠. 충칭에서 3일 유치원 교사도 또 수행을 하셨습니다. 43년도에 대한애국부인의 훈련부장,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고 46년도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의 홀대 속에서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셨고 바로 어디에서 머무르셨냐면 성북구 도남동에 1950년도까지 한국전쟁 직전까지 거주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는 남편 김의환 그리고 안재홍 선생, 조소왕 선생님과 함께 납북을 하게 되죠. 조소왕 선생님도 여기 지금 동서문동에 지금도 한옥집이 그대로 있지요. 버스를 타다 보면 삼성교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해서 정류장에 삼성교 해놓고 조소왕 선생 활동터라는 그 버스 안내 방송이 나는데요. 바로 조소왕 선생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북구에서 많은 또 독립운동 활동을 했었는데 같이 이제 북으로 가게 되셨죠. 전쟁 기간 동안에는 부역제로 투옥이 됐습니다. 네, 저서로는 회고록인 녹두꽃이 있었고요.
1982년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가 됐습니다. 이분의 아드님이 김좌동 선생님이신데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저희 성북문화원이랑 또 성북구의 또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구슬 녹지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야기하면 생각이 나라는 제목으로 구슬 자료집을 냈는데 그 구슬했던 내용들을 다 채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정화 선생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성북구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쓴 회고록 노트꽃 중에서 한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집 밖에 나가 놀 때도 어머니는 늘 집안에 계시듯 잃어버린 조국은 늘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었다.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의 조국은 늘 내 마음속에 있었다 라는 것 같아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만큼 조국도 그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망명 생활 초기에 남편 김의환 선생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백범 김구 선생님 및 중국인 지인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시영 선생님도 있고요. 정정화 선생님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백범 선생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1950년도까지) 또 도남동에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1946년도에 개인 자격으로 한국의 고국에 돌아오셔서 그 사이 동안 있었던 사진입니다. 나이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의지와 이 표상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서울에서의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도 이 꼿꼿하고 강렬한 의지의 얼굴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성북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전국구의 인물이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유관순 열사와도 관련된 인물입니다. 바로 조화벽 선생님이세요. 조화벽 선생님은 1895년생이시고 1975년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원래 출신은 강원도 양양 출신이세요. 그래서 강원도 양양 가면 조화벽이라는 인물이 그냥 영웅으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성북이랑 서울 대학로에서 관련된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 무용극을 아마 공연을 했었는데 관심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조화벽 선생님 관련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전도사 조영순의 무남 동료이기도 했고요. 중요한 그 학교도 나오셨죠. 1919년 3.1운동 때 개성에 있던 호스돈 여학교의 학생으로 선배인 권혜라 등 수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직접 독립운동 선언서를 인쇄를 하고 또 나눠주고 또 헌병대 앞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외치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호스돈 여학교의 비밀결사대의 주축 멤버고요. 개성지역의 3.1운동 만세 시위의 주요 인물이고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여 차례 주동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에피소드인데요. 강원도 양양,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향으로 가는 속에서 가방에 버섯목 솜에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거를 숨겨가지고 강원도 지역 일대 만세운동을
확산시키는 아주 엄청난 큰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조화벽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뭐 양양 만세 시위가 제일 치열하고 아주 활발히 전개되는데 그 운동의 씨앗이 바로 조화벽 선생님의 가방 속에 버섯목 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23년도 유우석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유우석 선생님이 바로 누구냐? 유관순 열사의 오빠예요. 천안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하다가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은 또 순국하시게 되고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로 또 옥고를 치르시면서 순국을 하게 되는데 그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 선생님도 계속 끝까지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시고 조화벽 선생님과 결혼을 하시고 유우석 선생님의 가족들이 또 모두 양양까지 은신을 시키고 또 유관순의 동생인 관복과 관석을 같이 양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시누이, 시동생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벽 선생은 1926년도 강원도 원산의 루시아 학교 교사도 했고 옥바라지 일을 했어요. 남편 유유석과 구금 석방을 되풀이도 했고요. 양양으로 32년도에 돌아와서 정명학원을 설립을 하고요. 폐교될 때까지 43년도까지 졸업생은 600여 명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해방 후에는 건국운동을 하다 소련군의 박해를 받고 월남을 합니다. 당시에는 강원도 양양이 이북 지역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1968년도에 남편 유유석 선생과 함께 정릉동에 604-16호에 숙한으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75년도에 9월 3일 날 조화벽 선생이 또 정릉동에서 별세를 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건국훈장 애족장을 1990년도에 받으셨습니다. 제가 성북문화원에서 일을 이제 올해 딱 10년 차인데요. 한 7, 8년 전에 이 자료를 막 찾고 발굴을 해서 그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근데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도 매입할 수도 없고 재개발이 되니까 아쉬움만 남기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유일한 이 조화벽 선생님 집에 대한 집터에 대한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은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정릉동 604-16번지입니다. 유우석 선생님, 조화벽 선생님 유족들도 이 집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번지로는 아리랑로 5길 128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작은 표석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 아쉬움이 남네요. 네, 이게 백로 유우석 선생님 사진이고요. 조화벽 지사가 가방에 이 버섯목 솜 스켜갔던 그 가방입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이 조화벽 지사의 유품을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전시를 하고 국립여성사 전시관에 기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유물들도 좀 성북에서도 전시도 하고 그분을 기리는 학술회의도 열고 관련된 교육 콘텐츠,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조화벽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 학생들, 우당 이혜영 선생님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셨던 장본인이시고 의열단 멤버들을 다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다 교육시켰던 장본인이시고 엄청난 부자인데 노비를 해방시키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 집안, 엄청난 집안이죠. 우당 이혜영 선생님, 그의 부인이 바로 이은숙 여사이십니다. 1889년생이시고 1979년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명은 이영구고요. 충남 공주 출신이십니다. 1908년에 우당 이혜영 선생님과 결혼을 상동교회에서 최초의 신식 결혼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신식 결혼식을 하셨고요. 1910년 이혜영 선생님이 그 일가족과 함께 중국 길림성 류하연 삼원보로 이주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 전진기지를 개척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19년도에 북경으로 가서 이혜영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가를 활동을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1925년에 돌아와셔서 귀국하셔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삭바늘질하고 온갖 모진 고생을 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쓰셨던 서간도 시종기에서는 그 일기식으로 모든 내용들이 기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때는 남편인 우당 이혜영 선생님이 친일 혐의를 받는다라고 유언비어가 있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외쳤던 에피소드도 있고요. 또 너무 생활 힘들어서 바느질로 하면서 이렇게 독립자금을 했고 자기의 딸이 만주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도 가보지도 못한 그 애완의 삶이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서간도 시종기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남편인 우당 이혜영 선생님과 이은숙 여사 사이에 아들 이규창 선생님이 있는데 이혜영 선생님이 그 밀정의 밀고로 일제에 잡히시고 또 결국은 순국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또 잡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아들인 이규창 선생님도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경성형무소에 수감을 됐는데 어미로서 또 옥바라지를 하게 되고요. 이규창 선생님은 또 광주형무소로 이감을 하고요.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 전시관에 가보면 이규창 선생님, 아들인 이규창 선생님이 고문 당했던 이런 영상들을 접해볼 수가 있어요. 40년도에 만주 장춘으로 또 이사를 가셨고 아들 이규창이 또 추록이 돼서 해방 이후에 54년부터 성북구 정릉동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75년도에 해고록 서간도 시종기가 집필이 되고 월봉문학상을 수상을 하시고 79년 12월 12일 날 서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나마 서운을 받게 된 건 2018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여성 독립운동가는 이때 그나마 받으신 거예요. 2010년도 중후반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한 10년 전부터 자료를 이렇게 발굴을 하고 역시 이 정릉동 집을 찾아갔었죠. 저희 직원들과 함께. 네, 서간도 시종기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이게 그 우당 이혜영 선생님의 형제들 회의하는 모습이고요. 우당 이혜영 선생님이고요. 이은숙 여사와의 이제 아들 이규창 선생님이십니다. 정릉에 오셔서 나중에는 우체국 일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저희 직원 박수진 선생님이랑 그 집 주소를 알고 나서 아무나 연락 없이 그냥 문을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고 지금 여기 화면에 계시는 이종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찾으러 왔다라고 해서 혹시 이은숙 여사님, 이규창 선생님 집이 아닙니까? 했더니 반신반의하면서 맞아주셨죠. 그러면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자이신 이종철 선생님, 즉 이규창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됐죠. 엄청난 집안이고요. 건영, 서경, 철영, 회영, 시영
이들의 자제분들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이은숙 여사의 손자이신 이종철 선생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구술을 하면서 마음이 와닿았던 게 영웅만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남겨진 자, 아내와 가족들의 그 한도 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바느질하고 가족으로서의 삶, 그 애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늑말 이야기라는 책을 했고 연출가와 함께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이혜영 선생님이 아니라 이은숙 여사님을 위해서 아나키스트의 아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연을 했고요. 대학로에서도 공연을 이뤘고 DVD로 다 또 영상 제작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또 행사가 또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좀 홍보할 필요는 없고 이분들을 성북, 서울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리는 선양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우리 김어록 선생님은 함남 원산 출생입니다. 하지만 이 서대문 형무소에 옥고를 치르면서 수감 카드에는 일제감시 대상 인물 카드의 주소지는 도남리 24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봤더니 삼산동 코롱 아파트 부근이더라고요. 이분들의 표석 하나 만드는 게 저의 소원 아닌 소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김호록 선생님은 자료가 많지 않아요. 학교 및 공장 노동자로서 삶을 하면서 학생 노동운동을 조직을 했습니다. 원산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셨고 서울의 정신여학교, 용공여학교 수학을 하고 독서에 가담하고 활동하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1934년에 체포되었고 기소유예를 석방하다가 또다시 적생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36년도에 평양에서 검거되었다가 다시 또 석방을 하고 36년에 또 이주화 그룹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했던 독립지사입니다. 김호록 선생님,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일제감시 대상 인물 카드입니다. 이분 말고도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제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흔적 하나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그분을 기리는 작업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애정 어린 관심이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북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또 해외에서 보이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그분들의 애도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